시작을 좀 해드리고 제가 준비한 게 4가지 이 꼭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먼저 적을 알아야 우리가 또 싸울 수가 있다 보니까요. 이 그림은 제가 우리 의대생들을 교육할 때 쓰는 그 첫 장 페이지 그대로 가져왔고요. 여기 막 어렵게 써 있지만 림프종을 알려고 그러면 림프절이 뭔지를 알아야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림프절은 소위 말해서 내 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하나의 장기고 몸에 비유를 하자면 경찰서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안에 면역세포가 이렇게 초록색 점들 이 안쪽으로 정상 면역세포가 모여 있다가요. 내 몸에 아니 감기 바이러스나 뭐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확 들어오면 요 놈들이 확 커져서 요 안에서 면역세포가 잔뜩 피 안으로 흘러나와서 나를 다 보호하고 바이러스를 다 사멸시킨 다음에 그게 해결되고 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살리려고 처음부터 엄마한테 물려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일어나는 정상 면역 반응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문제는 림프종이라고 병에 걸리신 분들은 내 몸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 림프절들이 이렇게 커져서 이게 인생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걱정이고 적어도 걱정인데 이 안에서 면역세포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면역세포가 돌아다니면서 내 몸에 있는 정상 장기를 공격하기도 하고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림프종이 발생하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이제 비단 림프종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폐암이다 그러면 이 폐 정상 조직 내에 있는 세포가 너무 많이 커져서 정상 폐를 망가뜨리는 게 폐암이고 아무튼 모든 암들이 이제 발생하는 기전이 해당 부위에서 이런 식의 과발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생기게 되는 거고 조금 더 유식하게 말을 하면 림프종은 면역세포가 암으로 바뀐 병이다. 근데 이제 우리 보통은 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표현을 하시던데 엄밀히 말을 하면 림프종은 전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목에 있는 이 림프절이랑 여기 사타구니나 여기 무릎에 있는 림프절이 서로 이렇게 우리 하수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목에 있던 분들이 다리에 생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부에만 림프종 있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오른쪽 팔에 있던 림프종이 한 달 있다가 왼쪽 팔로 넘어갔다. 이게 전이가 아니고요. 피부라는 건 한 장기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쪽 퍼져 있다. 이렇게 범위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왜 폐암, 대장암에서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전이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좀 이렇게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오른쪽 그림 이렇게 줄처럼 이어진 게 림프절과 림프절 사이에 연결해주는 일종의 파이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신을 타고 암세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기수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지만 이 그림도 제가 이 그림 한 장 가지고 1시간 강의할 수 있거든요. 왜냐?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이 족보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가게 집안에 그 내력 족보가 있듯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사람 몸에서 정상 이게 병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정상 면역 반응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조혈모 세포, 골수에서 만들어낸 조혈모가 최종 마지막 분화 산물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잘 보시면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고요. B세포, T세포, 호중구, 호소한구, 호염구, 단해구. 잘 보시면 우리 항암제 할 때마다 옛날 피검사 하시잖아요. 아침이나 혹은 외래에서 그 피검사에서 맨 위에 항목이 있는 거, 백혈구가 몇 개니, 호중구가 몇 개니 하는 것들이 이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밑에 골수, 전구, 세포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 골수에 있는 엄마 세포, 조혈모 세포가 이걸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것들은 다 이제 우리 혈액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이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위에 있는 건 면역 세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골수가 만들어낸 세포는 크게 피를 만들어내고요. 밑에 있는 거 위는 면역 세포, T세포, B세포라는 면역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중간에 어디쯤에서 이 가는 길이 막히면 병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세포가 하나에서 이렇게 분화하는데 이 앞에서 막혀버리면 급성 림프구 백혈병이 걸리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여기서 이제 계속 분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여기서 이제 급성 림프구 백혈병이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다음 단계에서 막히면 만성 림프구 백혈병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막히면 림프종이 되고
그 다음 종이 막히면 골수종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림프종, 골수종 이런 놈들은 다 같은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밑에 있는 거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호중구, 호상구를 만들어내는데 이 앞단에서 막혀버리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이쪽이랑 관련 없겠지만 우리 혈액암들이 같은 족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길이 막히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소하시겠지만 호상구, 호중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 병이 있거든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적으면 혈소판 감소증, 많으면 적으면 빈혈 이렇게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게 이 끝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병들이 생긴다. 그럼 치료할 때 보면 의사들은 어떻게 치료하냐? 골수정을 따지면 골수정은 여기까지는 정상이고요. 여기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항암제 같은 걸 사용하면 여기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암제가 골수정 환자 같은 거는 백혈병 환자에 비교해서 세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백혈병 환자를 생각해 볼까요? 백혈병 환자는 여기까지는 정상인 사람인데 여기서 병이 생긴 거다 보니까 항암제는 여기까지 들어가줘야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골수종, 림프종 환자들보다 이 백혈병 환자분들이 항암제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보면 적이 세면 무기가 쓸 수밖에 없다는 원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이해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입원하십시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외래에서 할게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 그게 이 질환의 어떤 특성과도 얼추 연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상은 이것도 뭐 어떤 책이든 이렇게 찾아보면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보면 알겠지만 딱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내용들입니다. 뭐 증상 무증상이다. 이건 당연히 그렇고 이거를 환자 아니면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 커졌는지 아프지 않을까? 근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병이라고 진단받기 그 전날까지도 멀쩡하게 지냈던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아파서 오신 게 아니고 어쩌다가 뭐 검진하다가 그냥 어디 그냥 병원에 그냥 뭐 혈압약 타러 가셨다가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유통성 종괴라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몸에 이제 이게 어떤 형태를 갖춘 게 아니고 면역세포라는 거는 피를 타고 돌아다니고 림프관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신에 다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랑 검사는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뭐 예전 같으면 10년 전만 해도 조직 없이 그냥 영상 검사만 갖고 이거 림프종 같습니다 치료하는 시절도 있었었는데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든 심지어 수술을 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조직 검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 검사고요. 그래서 병리한 의사가 이게 이제 현미경을 보고서 이쪽 같습니다라고 전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병기 몇 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예우지표라는 걸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요것도 이제 병원 이제 내원하시는 병원 혹은 내원하는 병원 내에서도 담당하는 교수나 담당하는 그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하나 분류와 예후까지는 사실은 가족이나 환자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 건 없습니다. 허나 의사들은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하는지를 좀 얼핏 들어보시면 제가 이게 복잡하지만 일부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보시면 림프종이라고 해서 혈액암들은 거의 전 세계 의사들이 모여서 10년마다 개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마다 계속 분류를 다시 하고 구분을 다시 해서 치료의 방향성을 서로 간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개정을 했거든요. 봤더니 이렇게 돼 있고요. B세포가 이렇게 많대요. T세포를 봤더니 이렇게 많고요. 호지킨병이랑 림프종과 유사한 질환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세보니까 한 80개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정이 아니고 해마다 이제 이걸 개정하는 시기마다 개수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뭐 한 70개였다가 80개였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현재는 대략 한 8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림프종은 크게 호지킨병이랑 비호지킨병이라고 부르고요. 이 호지킨은 그 영국 의사 이름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진단명을 붙일 때 자기 이름을 붙여서 진단을 내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병 이런 식으로 붙인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는 호지킨 림프종이 오른쪽은 B가 한자 아닐 B자 호지킨병이 아니다라고 표현해가지고 비호지킨병 이렇게 부르고 대부분이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이쪽의 환자분들이시고요. 빈도가 많다 보니 B세포 그다음에 이제 T세포고 보통 알고 있는
위성속 비세펀지, 림프 모구성 비세펀지 해서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 좀 익숙한 진단명이 나오기 시작하죠. 미만성 거대 B라든지 소포성이랄지 외투세포, 말트종 뭐 이런 식의 림프종이 비호지킨 소속의 B세포 내에 성숙된 B세포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카테고리로 치료하고 왜 이렇게 나누고 있냐? 이거 나눠서 뭐 시험 보려고 나누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 이렇게 그룹 뭉쳐있는 병들은 치료법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디테일로 가면 항암제가 종류가 달라지긴 하지만 치료의 방향성, 예를 들면 지켜봅시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바로 항암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수술 조금 하고 바로 항암하시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치료를 정할 때 이런 카테고리에 따라서 치료가 좀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좀 알고 있으면 나는 이쪽에 분류의 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이 의사가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래에서 처음에 진단받은 분들이 저 포함해서 모든 이제 혈액 의사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몇 개냐고 물어보긴 하거든요. 이유는 저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왜 대장암 폐암할 때 영화나 드라마 보면 기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말씀하다 보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림프종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 기수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1기, 2기, 3기, 4기와의 개념과는 혈액을 보는 의사들이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이제 기수를 나눠서 여기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요. 제가 왜 아까 앞서 말한 그 기수에 대해서 그다지 환자들한테 걱정을 크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진짜 의사들이 치료할 때 쓰는 예우 지표가 이 표인데요. 보면 아까 그 기수라고 했던 게 이게 점수 하나의 1점 포인트밖에 획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이걸 5개를 다 만족하고 5점 받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나이도 젊고 다 좋고 기수만 사기다 그렇다고 이분은 1점밖에 안 돼서 종합 기수가 그다지 높지 않고 저위험도의 환자군에 소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가 사기다, 삼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환자나 가족들이 여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혈액 보는 의사들이 이 기수가 이제 사기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나 뭐 치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예전에 림프종 한참 나올 때 이 기수, 아까 이 점수, 이 개수에 따라서 여기 0.1점, 2점, 이 개수가 하나 1점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환자의 생존율을 조사해 보니까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나 0점이나 하나 있는 사람들은 맨 위에 그래프 뭐 거의 90개월 동안에 절반 넘게 무병으로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는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예우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제 외래에서 저한테 가장 많은 탑3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진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죠. 몇 개입니까? 치료 어떻게 하고 수술을 어떻게 하고 완치가 될 수 있지? 사실 이 질문은 뭐 제가 환자라면 저도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 무척 중요한 질문인데 왜냐하면 제가 의대생이나 가르칠 때 쓰는 질문이고 조금 더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진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수는 3기입니다라는데 앞에 이 말은 빼드리고 말씀드리죠.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굳이 알 필요 없다 보니까 3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수술은 하지 않고 항암치료가 기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사실은 이제 완치될 수 있어요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까 이걸 물어보신 거랑 똑같거든요. 요 얘기를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물어보신 거라서 의사들이 그냥 오늘 기분 좋으니까 뭐 50% 산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의 종합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앞에 이런 말은 안 드리죠, 당연히. 예우지표가 1점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아니고 이걸 다 빼버리고 결과만 한 50% 정도 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차갑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것들까지 굳이 이렇게 알 필요는 없고 치료를 유지하는 의사들이 이제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뭐 위험도에 따른 치료 접근 방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뭐 리스크 어댑티드 어프로치라고 해서 모든 암을 보는 의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혈액암 림프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폐암, 대장암, 이런 모든 암을 보는 의사들이 전체 다 위험도에 따른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기본적인 치료의 전략 세울 때 기본 ABC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보면 이렇게 크게 한 대여섯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1번이겠죠. 항암제 합시다. 라는 얘기를 아마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간혹 방사선으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수술로 하나 덜어내고 끝냅시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치료하지 맙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긴 하시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식이라는 독특한 그 고용암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독특한 치료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4번, 5번, 6번이 이제 요새 림프종 치료에서 꽤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표적항암제라고 해서 리투ක්시마빈이 뭐 뷰렌투시마빈, 이루틴 이름만 들어봐도 조금 화려해 보이는 약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물론 다 비쌉니다. 이게 가격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괜찮은데 안 내주는 약도 많다 보니까 비싼 치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카티라는 치료가 도입되면서, 근데 모든 환자가 카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특수 세포 하나만 현재는 나라에서 지원이 되고, 이게 약값이 5억이 넘는 치료다 보니까 아주 비싼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카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중항체랑 카티랑 유사한 기법이 있고요. 뭐 그 외에 이러한 약제들이 이제 있다라고 해서, 이런 약제들의 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도를 계산해서 그분한테 이제 이걸 합시다라고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설명을 드립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림프종이 진단을 받으면 세포가 얼마나 빨리 자라냐에 따라서 분류를 크게 두 개 할 수도 있거든요. 빨리 자라는 공격형이랑 천천히 자라는 지연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지연형은 그냥 이름만 들어봐도 좀 예후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에서도 병기가 국소화되어 있는 건지 좀 퍼져 있는지에 따라서, 국소화된 거는 항암제 없이 그냥 단독 치료, 국소 치료로 방사선이나 수술 같은 걸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광범위인데도 불구하고 항암 안 하고 그냥 국소 치료 지켜봅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항암제가 이제 광범위일 때는 좀 하기도 하지만, 본격형은 지켜봅시다라는 말은 사실 하기가 어렵고요. 치료를 합시다라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항암이 기본 치료법이고요. 기수가 1기, 2기라도 치료에 따라서 이제 뭐 추가로 방사선 치료를 공보요법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기본 1차 치료고요. 이거 해서 이제 우리 담당하는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환우분들도 그렇고 원하는 바는 1차 치료를 끝내는 게 서로의 원하는 바긴 한데, 이제 다 이렇지 못하잖아요. 많게는 60%, 적게는 20, 30% 환자분들이 재발을 하기 때문에 재발로 들어가는 치료를 모두 다 구제항암이라고, 구제 치료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맨날 알고 있던 세포독성 항암제, 그다음에 세포치료제, 면역치료제, 카티, 킴리아, 이식 등들이 이제 이 구제 치료의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보기 좋게 말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놔봤고요. 저등급, 아까 말씀 고등급인데, 이게 빨리 자라는 암, 천천히 자라는 암,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방사선 단독, 무증상 있게 영광관찰이라는 아주 훌륭한 치료 옵션도 있고요. 이런 게 있고, 고등급은 대부분 항암제를 한다. 근데 요새 이제 치료하는 기법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치료 이후에 보조 치료법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생존율이 꽤 많이 향상돼 있어. 그 방사선 치료 같은 걸 붙임으로써 기존 치료를 좀 보완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지금 현재 개발이 돼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 유형별로 아마 각각 진단에 아마 오신 분들이 어떤 진단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세부 유형별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번으로 나온 게 미만성 거대비 세포 림프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림프종을 오시면 10명 중에 6명이 요거 진단으로 받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이고, 그러면 한국만 그런 약 좋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저쪽 서양권 환자분들도 요게 가장 흔합니다. 현재 치료는, 1차 치료는 알차비라는 치료를 아마 다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가장 표준 치료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알차비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15년 이상 된 약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굳건한 1차 치료의 지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약이 잘 만들었습니다. 이 알차비란 치료를 어떻게든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노력했을 때 구간이 명관이라고, 역시 이제 이거를 얼등하게 뛰어넘는 치료가 없긴 했고요. 최근 들어서 아까 말한 카티나 이중항체 같은 게 이제 새로운 치료 기법들이 개발이 돼서 이 알찹과 그거 약을 같이 병합하는 임상 연구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아마도 그 연구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이 좀
아까우니까 이거 열심히 해서 표준 치료, 알차비란 치료를 끝내서 없앤 다음에 또 재발할 게 무서워서 공고 자가 조혈모 이식 같은 추가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의사들이나 기관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나 일부 환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식을 말고요. 이식을 알차비란 치료를 해서 열심히 치료를 해서 완전히 만들어 관해를 획득한 다음에 재발 방지 목적으로 병이 있었던 원발 부위에다가 방사선을 쬐는 그 공구요법이라는 치료를 하거든요. 이 기법도 아주 훌륭한 보조 치료로서 알차비를 보완할 목적으로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포성 림프종인데요. 이제 요거는 표준 치료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기수가 많이 퍼져 있지 않은지랑 많이 퍼져 있는지에 다르고요. 퍼져 있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냥 봅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 내가 병에 걸렸는데 치료도 안 해주고 보자 그럴까? 그렇다고 병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병이 너무 천천히 자라서요. 오히려 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항암제의 이제 치료 원리가 세포가 빨리 자라는 세포를 이렇게 터트리도록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요 놈은 너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항암제를 받았지만 이게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병이 안 죽고 내 몸에 암 독성만, 그 약물 독성만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환자한테 위험도를 무릅쓰면서 치료를 개시하지 말고 이게 조금 더 질병이 좀 커져서 활성도가 올라갔을 때 치료해도 결코 환자가 치료 시기가 늦지 않다라는 원리로 치료 시기를 경과 관찰을 하자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진행형이라고 해도 관찰 가능하고요. 현재 표준 치료를 득심압이나 벤다물스틴이라는 치료법들을 아마 대부분 병원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 이후에 아마 6번 다 했는데 불구하고 또 끝나고 나서 유지요법을 합시다라고 또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유는 소포성 워낙에 뒤늦게 재발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2년 동안 암세포의 씨앗을 아예 사멸을 시켜버릴 목적으로 2달에 한 번씩 그 표적항암제인 릴툭시맘만 단독으로 맞는 유지요법들을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트종 얘기를 다시 드리면 말트종은 변연보 림프종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개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누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원래 림프종은 자기 집, 태어난 집이 림프절 내부거든요. 예를 들면 폐암은 폐에 있는 정상세포에서 암이 생긴 게 폐암이고 대장암은 대장세포에서 암이 생겨 있는데 림프종의 자기 집이 태어난 위치는 림프절 내부입니다. 근데 이 말트 림프종은 림프절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는 게 기본값입니다. 가장 흔하고요. 보시면 그래서 앞에 림프절 외라는 영어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보면 말트종이라는 거 이 약자거든요. 여기 한글로 풀었으면 점막과 관련된 림프절에서 병이 생긴 암. 이거의 한국말을 풀었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서 점막이라고 부르는 데는 뭐가 분비되는 공간이거든요. 피부, 여기 지방도 기름도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위점막, 장점막, 그다음에 눈꺼풀, 안구에도 점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겉에 이제 사람 몸종에서 겉부위에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질환만 독특하게 자기 집을 떠난 이 발생 부위가 림프절이 아닌 쪽에서 병이 생기는 환자가 예후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항암제 없이요, 그냥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뭐 이런 국소 치료로도 치료를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발생 위치가 림프절에서 이 변연부 말트종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이 경우가 예후가 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다는 게 무슨 미만성 거대비처럼 안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안 좋다는 거고요. 이거보다는. 그래서 전신항암제 사용 빈도가 이거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어떤 분들은 말투에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항암제 하지 말자고 지켜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갔더니 왜 이거 항암제 하자고 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장에만 이렇게 단독으로 침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이 셋 중에서 예후가 잘 안 좋은 편이고 간혹 5% 미만에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으로 형질 전환되는 비율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분들도 항암제를 하자고 얘기도 하고 골수검사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자주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외투세포 림프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의 원래 분류는
온순용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그렇게 동의하는 의사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때는 온순형이었다가 어느 때는 공격형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럼 치료는 저는 공격형처럼 치료합니다. 그래서 골수 침범도 무척 흔하고요. 뭐 20% 정도 흔한 데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그 장출혈 뭐 이렇게 대변 혈변을 봐서 내시경 나 혹시 치질 걸렸나 싶어 내시경 했더니 무슨 대장암 같습니다 해서 딴 병원에서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해봤더니 대장암이 아닌 투세포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 침범도 흔한 질환 중에 하나였고요. 현재 표준 치료는 옛날에는 알차비라는 그 미만성 거대비 썼던 약을 똑같이 썼는데 요새는 그거보다는 이게 좋다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거를 의료급여가 아직 안 돼 있어서 환자가 저한테 오신 분들 대부분 이거 씁니다. 그냥 비급여 저기 본인 부담하게 해서 근데 이게 워낙에 효율이 좋아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치료한 다음에 이식을 합시다라고 하는데 말한 대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온순형 특징도 가지고 공격형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아까 온순형의 대표 주자에는 척포성 림프종을 오랫동안 유지요법을 해왔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재발을 막을 목적으로 자가 이식을 하자거나 혹은 연세가 많거나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이식이 적절하지 못하신 분 같다 그러면 이식 대신 유지항암제 아까 그 소포성에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할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치료하셨는데 재발하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이렇게 재발하면 예전에는 참 힘든 치료밖에 안 남았었는데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먹는 항암제가 이제 나라 급여도 되고 좋은 치료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아주 훌륭한 대안으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발했다고 해서 과거 같으면 좀 힘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먹는 약으로 항암제 그 주사약이 아닌 이런 약제 이브루티닙이라는 임브루비카라는 약이랑 자누브루티닙이라는 브루킨사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런 약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뇌 림프종이 문제긴 한데요. 근데 뇌 림프종의 조직학적 유형은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입니다. 근데 위치가 보면은 근데 치료법은요. 이 보면은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니까 그냥 얼핏 정확해서는 알차비라는 항암제를 썼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 씁니다. 이유는 뇌는 보호막으로 둘둘 이렇게 둘러싸져 있어요. 뇌막이라고 해서 그 뇌막에 이 알차비라는 약이 못 침투를 안 돼서 약을 열심히 썼는데 약효가 아예 없습니다. 약이 없거나 거의 20%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치료 전략은 뇌막, 그 보호막을 뚫고 가는 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약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MTX라는 메토트렉스라는 약 기반만 뇌 그 막을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 약은 상당히 독하고 입원 기간도 길고 콩팥도 상하게 하는 확률도 높고 부작용이 제법 생기는 약이어서 다루기가 좀 어렵지만 이 약이 이제 기본 치료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안치보다는 재발률이 훨씬 높습니다. 한 60%, 70%까지 재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막을 목적으로 이식을 나이가 젊으시거나 체력이 되신 분 한에서는 이식을 하자고 많이들 의사들이 아마 권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는 분이거나 전진 어떤 의식이 잃거나 이제 뇌다 보니까 사지마비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신경학 증상이 발생하면 빠르게 그걸 해결할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 같은 것도 흔하게 하긴 하는데 이제 여기 하고 나면 나중에 한 1년, 2년 있다가 환자가 약간 지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인지 기능이 좀 감소하는 약간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지만 뭐 그런 건 나중에 문제다 보니까 급한 불을 끌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도 진료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T세포 림프종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B세포 림프종은 표적 항암제도 많고 요새 나온 세포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것들이 아주 훌륭한 치료도 있는데 아직까지 인간 기술이 한계가 있다 보니 T세포를 잡는 특수 면역 항암제나 특수 세포치료제가 아직까지 개발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치료법들이 아주 옛날 치료하던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찹이라는 치료 기법으로 사용하게 되고 과거 치료법처럼 이식을 많이 권유를 했지만 뭐 이식을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뭐 비교 임상을 제대로 한 게 없어서 안 된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T세포에서는 표준 치료 끝나고 자가 이식을 하는 게 아주 훌륭한 치료 옵션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 재발하고 나면 사실은 약제가 뭐 이렇게 뾰족한 약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병원의 경험이나 담당하는 의사의 어떤 컨셉에 따라서 약제가 좀 바뀌기도 하고요. 임상시험이 있으면 그걸 참여하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NKT 이제 림프절 외에 코나 이런 피부 다리 쪽에 생기는 특수 질환이긴 한데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나 이 동양 서구에 많이 생겨서 서양권에서는 잘 안 생기는 어떤 지역적 차이가 있는 질환 중에 하나고 이비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하나의 그 발생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항암제 사용하고요. 중간에 방사선 치료하고 다시 항암제 사용하는 게 현재 이게 치료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 샌드위치 사이에 고기가 껴있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치료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진행성 병기는 요거보다는 일반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식은 이건 하는 그룹이 있고 안 하는 그룹이 있긴 한데 이것도 진행성 병변이고 재발 위험도가 높으신 환자에 한해서는 이식도 좋은 치료 옵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T 림프구 모구성 T 림프 모구성 세포 림프종이라고 해서요. 거의 이름만 들어보면 영어 표현 보면 거의 백혈병과는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런 병이 하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림프종이랑 백혈병이 혼재된 상태. 아까 앞에 제가 족보라고 불러줬던 그 중간에 세포가 분화하는 그 어중간한 쯤에서 병이 생긴 질환이고요. 그래서 환자가 할 땐 열이 많아서 처음에 감염내과에 나 감기 걸렸다고 했는데 한 달 내내 치료가 안 돼서 보통 오시는 분이 많으시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표준 치료, 백금 기반의 치료를 한 다음에 바로 골수 이식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술식입니다. 이제 이러고서도 재발이 많아서요. 동종 이식도 마치 백혈병 치료하듯이 많이 하고 재발을 했을 때는 사실은 다음 치료에 대한 옵션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예후가 좀 불량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몇 장 안 남았고요. 이제 치료 관리에 대한 질문을 초반에는 뭐 질환이 어떻게 하고 찾아본 내용도 많지만 치료 관리가 딱히 이제 내용도 없고요. 질문하기도 사실 애매한 것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가장 이제 직면한 치료의 관리가 뭐냐면 항암제를 쓰다 보니까 이 항암제가 물론 가장 좋은 이상적인 치료 방향은 암세포만 단독으로 사멸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정상세포가 같이 사멸돼 버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혈구도 떨어지고 적혈구도 떨어지고 혈소판도 떨어지는 일이 뭐 아주 종종 발생하죠. 치료하시다 보면. 그래서 그 중에서 백혈구, 즉 호중구 감소증이 가장 흔하게 되고요. 증상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 무기력해지고 밖에 외출도 싫고 미열 나는데 그렇다고 열이 막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37.8도, 뭐 38도 초반 왔다 갔다 하고 입맛도 거의 뭐 없고 그다음에 소변 볼 때 따끔따끔 아프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발현했을 때가 주로 이 백혈구 감소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환자가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이 백혈구 감소증이 거의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뭐냐? 답이 없어요. 이것도 촉진제 맞자고 할 텐데 강제로 골수를 일시키는 비료 같은 약입니다. 주면은 물론 허리가 가끔 아프기도 하거든요. 젊으신 분에 한해서는 촉진제를 맞아서 재빠르게 백혈구 개수를 늘리는 치료가 하게 되고요. 염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필요에 따라서 면역글로불린 주는 경우도 있고요. 미리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자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게 기본 치료고 이런 치료보다는 시간이 약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암제가 몸에서 이제 완전히 해소되고 스스로 골수가 조혈 기능이 회복했을 때 이제 스스로 회복하는 유형이고요. 적혈구 감소는 2등으로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몸 안에 빨간 피가 부족하다 보니까 숨이 찹니다. 빈혈 생긴 거랑 원리가 똑같고 어지럽기도 하고요. 귀에서 이명 같은 것도 자꾸 들리고 잠을 자려도 자꾸 그 깊은 잠을 못 자고 자꾸 깹니다. 그다음에 다리에 쥐난다고 표현하시는데 이게 이제 주로 요놈 그 다리 쪽 그 하지나 손에 물론 신경염 말고요. 하지 쪽이나 그 말초 쪽으로 피가 들어가서 다리 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생기는 수가 있고 제일 확실한 방법은 수혈해주면 바로 좋아집니다. 수혈을 하고 한 2시간, 3시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나 싶이 얼굴에 혈색도 돌고요. 발그레하게. 이제 귀에서 들리던 이명도 사라지고 잠도 잘 주무실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혈, 남의 피 맞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 헌혈했던 그분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피를 열심히 자기 대가 없이 제공한 거라서 아주 다 이제 피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피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없이 맞으시는 게 저는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적 이유나 혹은 나는 정말 남의 피 하는 게 싫다는 은에 한해서는 적혈구 촉진 주사라는 걸 또 맞춰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서 즉각적인 이러한 증상의 해소는 조금 어렵긴 하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 감소는
드물지만 또 자주 생기긴 합니다. 근데 이건 눈에 띕니다. 멍이 들기도 하고요. 이거 저기 양치할 때 피가 나기도 하고 다리에 이렇게 점처럼 빨간색 그 점성 출혈이 생기기도 해서 이것도 다 가장 흔한 방법은 수혈을 해야 되고 이거는 수혈 적극합니다. 이유는 그냥 뒀다가 뇌출혈이라도 생겨버리면 아주 다음 치료에 대해서 멈춰야 되다 보니까 수혈을 적극적으로 하고 약으로 혈소판을 올리는 방법은 현재 항암 환자에 있어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의 관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한 장으로 했는데 외래 치료 잘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나 무슨 어떤 어디 요양원 가서 뭘 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내가 어떤 걸 먹으면 더 좋아 다 이제 환자의 마음이나 가족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긴 할 텐데 사실은 그런 걸 안 해서 병에 더 걸리거나 혹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관리가 안 돼서 재발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이 질병의 특성이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나 가족들이 관리의 부재나 내가 너무 생활을 이렇게 부절제하게 살아서 이렇게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일단 명심하시고요. 가장 확실한 관리법은 3에서 6개월 동안 이제 담당하는 교수가 오라고 하는 시기에 와서 피검사와 CT,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재발과 완치나 관해 상태를 추적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넘어가면 완치됐다고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암 환자다 보니까 안 치게 돼서 일반으로 돌아갔지만 불안증은 생기는 건 사람은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는 직장검진 혹은 부가검진 같은 걸 해서 그쪽도 이 검진으로도 암을 이렇게 발견할 확률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검진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서요. 이 검진을 철저하게 받도록 권장을 해드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다 보니까 온실의 화초처럼 살고 싶긴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남들과 교류도 하고 그럼 정서적으로도 안정화되면서 치료에 대한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사실 이게 무슨 논문이나 의학적 지표가 있는 건 아닌데 혼자 독거하시는 분보다는 가족의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치료 효율이 좋고 같은 약을 쓰더라도 약효가 좋다는 걸 의사가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게 저는 낫지 이제 요양원이나 그런 데 가시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하시는 게 저는 더 권장해드립니다. 식이 습관은 규칙적인 습관,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날 새지 마라, 11시 이내에 자라 이런 얘기도 드리고 직장인들한테는 야근을 할 만한 프로젝트를 맡으면 최대한 부서에 얘기해서 야근을 회피해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날 새지 말고 미리 공부해가지고 날 새서 소위 말해 초칙이라고 부르는 그런 걸 하지 말고 바로바로 공부해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라 이렇게 돼 있고 사회생활 더 열심히 해라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 고기만 먹어서 병이 걸렸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야채 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투병할 때는 단백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채보다는 오히려 전 단백질을 먹으라 합니다. 서양식 식사요. 스테이크나 이렇게.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났을 때는 야채와 단백질을 거의 1대1 비율로 잘 맞춰 드셔야 되지 야채만 드시면 안 되고요. 술, 담배는 금지하는 게 맞고요. 담배는 절대 금지고 술은 의사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하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술에 대해서는 약간은 풀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경계를 해야 되긴 하고요. 여튼 술, 담배는 원칙적으로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생활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무슨 매 앞산에 한 2000m 되는 산에 올라간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관리가 그러니까 그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운동들 예를 들면 헬스장 같은 데는 주변에 그 환경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돌풀에 넘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져서 쓰러질 수도 있고요. 뭐 갑자기 날씨가 뭐 추워져가지고 비가 올 수도 있는데 헬스장이나 혹은 집 앞에 있는 공원 같은 데는 그 환경이나 변수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아프면 바로 뭐 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물론 산 좋은 공기 받고 다 좋긴 하나 괜히 그 통제가 되지는 환경에 노출돼서 2차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생활운동, 걷기나 아니면 뭐 빨리 걷기, 아니면 수영하시면 수영도 좋고요. 기본적인 뭐 게이트볼 같은 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식의 생활운동을 하시는 걸 저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제 완치돼가지고 가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는데요. 저 포함해서 이제 림프종, 혈액암 모든 암을 본 의사들이 같은 마음이긴 할 텐데 이분들이 환자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무탈하게 완치돼서 제가 가장 바라는 목표는 요겁니다. 가운데 있는 주황색 일상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거지 제가 온실의 하초처럼 이렇게 가둬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어서 요 복귀를 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도 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